그러면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닉네임조차도 제 눈높이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이 골드만 사스. 골드만 샀다는 사스. 골드만 사스. 골드만 샀다는 분이죠. 네. 30대 중반이시고요. 남성분, 회사원이시고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1년 정도 주식 투자 하셨고요. 아니 외모로만 놓고 보면 절대 이런 정도의 주식 성적을 낼 것 같지는 않으실 법한 네. 완전히 그 엘리트 그런 분이신데. 네. 한 1억 가까이 투자하고 계시고 야, 근데 재산이 많으신 모양이네. 그러니까 1억 가까이 하는데 전체 재산에서 20% 밖에 안 돼 주식이? 야, 아직 멀었네. 주식이 전체 재산의 80~90%가 돼야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일단 모시겠습니다. 골드만 사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6살이시고 네. 왜 골드만사스예요? 사실은 뭐 갑자기 정하다 보니까 네. 자, 우리 골드만 사스님. 일단 오늘 고민되는 저 종목이 뭡니까?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뱅크. 자이언트 스텝 진짜 요즘 회자 많이 되죠 이거. 네? 네.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떨어진 것 같다. 사람들이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놀리는 걸로 지금 백스텝 하고 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간 건 아닌데. 자, 하여튼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카카오뱅크인데 맨 처음 사신 종목이 혹시 이 두 종목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좀 안전한 이제 종목에 좀 투자하는 편이라. 맨 처음에 네, 이제 뭐였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 그 카카오뱅크,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것부터 가셨구나. 그렇죠. 삼성전자랑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시작은 다 비슷한. 삼성전자 현대차로 시작해. 맞아요. 신통치 않으니까 한 단계 낮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만 잡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 더 들어오다가 이제 여기 빠지신 건데 카카오뱅크는 얼마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한 8만 원대. 8만 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얼마죠? 지금 4만 1,000원 정도. 하뱅이 공모가가 얼마입니까? 36,000원인가? 네? 36,0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는 안 하셨고. 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IPO 하는 거는 이제 보지도 말자 약간 위주였는데 이제 계속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하락이 한번 충격이 온 적이 있었는데. 10만 원 넘었다 이렇게 떨어진 건가 이게? 그렇죠. 계속 네. 이제 보고만 있었다가 음. 이제 이 정도에서 갑자기 들어 올리길래 음.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가 바닥이고 다시 반등이 약간 나올 수는 있겠다 싶어서 이제 분할로 이제 매수를 분할로 했었는데 전략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당연한 이제 겁니다. 이게 뭐 약간 중소형주도 아니고 나름 대형주에 속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게 네. 이거를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이제 금융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을 제가 여기서도 토론을 했고 아마 그 다른 방송에서도 네. 꾼에서도 아마 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은행입니까? 이게 플랫폼입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와 진짜 열띤 토론을 했거든.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토론 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게 카카오 뱅크래매 뱅크인데 왜 은행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저도 약간 바벨 전략으로 약간 은행주는 하나 담아야지 하다가 그 당시 다른 금융주들은 다 이미 엄청 올랐을 때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는 한 3개월 정도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찍었다가 밑으로 좀 내려올 때 이 정도면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들어갔던 게 지금 이제 한 8만 원 정도. 지금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네, 반토막이 났고요. 저는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보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놀랍지도 않고 큰 감동은 없습니다만 얘를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얘가 지금
뭐 금융주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요거 한번 얘기 듣고 얘를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홀딩을 해야 될까 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목표가는 이제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갑자기 홀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7만 5천 원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인데 아무리 봐도 그 밸류까지는 오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또 손실된 금액은 크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사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정하는 뭐 그 마진 선에서 손절을 좀 해야 할지도 좀 고민이고 사실은 그거보다 지금 제일 가장 걱정인 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지금 이 종목 때문에 제 두 번째 계좌가 기형 계좌가 돼 버렸어요. 기형? 네, 아 왜냐면 계좌가 두 개예요? 두 개로 나눠 버렸어요. 왜? 처음에 이제 그 대형주로 이제 한 2,900선 이러면서 계속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미 갖고 있는 비중들이 다 높다 보니까 물을 타봤자 별로 그렇게 상단이 내려지지 않니. 아, 새로 네. 계좌를 탔구나. 다시 이제 뭐 제가 이미 갖고 있는 뭐 네이버든 네. 뭐 현대차는 다시 저가에서 사서 이익을 내고 이제 계속 약간 숏을 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야금야금 이제 조금씩 수익을 냈었다가 네. 최근에 이제 LG 에너솔루션도 거의 최저가에 매수하고 HMM 이렇게 나름 다시 분산 투자를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이 한 며칠 지난주에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네, 29%까지 갔다가 하루에? 네. 오. 넥스트가 상한가를 이제 갔었고 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그때 동시에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다 맞아요. 한번 메타버스 폭등했었어요. 반등했죠. 미국에서 이제 네. 빅테크들이 이제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원래는 대장주였는데 이제 넥스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어 버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대주주 아내분께서 이제 대주주의 아내? 네, 네. 지분을 매각하는 바람에 대주주의 안에는 대주주라고 하면 돼요. 특관자기 때문에 네, 특수관계이기 그래서 이제 때문에. 매도를 해서 그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도 저는 사실 계속 관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계속 관망을 하다가 그때도 이제 굉장히 세게 내려갔다가 이제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아직은 좀 강하게 살아 있나 보구나 싶어서 그때 들어간 게 45,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급격한 속도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31,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사실 한 900만 원 정도만 넣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산 투자했던 나머지 좋은 종목들을 팔아갖고 다 팔고 이제 그 상한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진입했을 때 전부 다 매수를 한 거죠. 하루 딱 올라갔을 때? 네, 왜냐면은 저는 원래 급등하는 종목은 아예 쫓아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보통 이제 패턴을 보니까 상한가를 이제 가는 종목들은 그 다음 날도 약간 연속성이 이어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탈출을 약간 하려고 했던 거죠. 야 화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전문가 같잖아. 하니까 전문가 같아. 아니, 애널리스트다. 아니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거의 슈퍼개미.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안 보시지만 탈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계속 다시 왜냐면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돌리는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았던 이제 급등종. 네, 이제 거기에 추매를 전부 다 빨리 얘를 넣으면서 이제 본전 찾고 빼려고 그러셨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상 저는 재무제표도 다 보긴 봤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은 다 재무제표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은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메타버스는 그래도 지금 계속 앞으로 이제 유망되는 이제 그렇죠, 업종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그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물론 이제 LG 이노텍도 있지만 이제 미디어 쪽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이제 대장 그러니까 가장 이제 주도 이제 종목이라 생각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다음부터는 우리 저 징징이 분들 출연시킬 때 너무 이렇게 전문가 느낌 그래. 나는 외모는 좀 지양해 주시고 약간 좀 흐트러진 모습도 네, 하고. 스크리닝이나 이렇게 목 늘어난 면티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라고 꼭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그림이 이상해 지금. 여기가 전문가 그룹 여기 개 물린 개처 물린 주민이들. 염승환 이사님 그 컨텐츠를 워낙 많이 공부를 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스토리가 좀 있네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야, 들어갔다가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전략을 가지고 내가 이게 뭐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 안 되나가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쭉 보고 있다가 야, 저 종목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핵심 종목으로 단일화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것도 맥센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급등하니까 막 아드레날린 막 분출하면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응. 그때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예. 그 이제 추매를 하기 전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다 제가 되게 저점에 매수를 했던 것들이라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37만 원, 네. 37만 7천 원에 갖고 있었고 이제 H&M도 그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도 이제 거의 8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다시 해서 좀 탈출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아니면 그냥 둘까? 그 전에 이제 31,000원 왔을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이거를 내가 지금 가장 저가일 때 좀 많이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추면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이나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속 혼자 계속 분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결단을 내렸던 것은 이제 차라리 이렇게 어차피 지금 추세는 약간 돌리는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그렇고 국내에서도 계속 다시 메타버스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흐름을 탈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전 종목을 다 매각을 하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혹시 회사원이시죠? 네. 증권회사는 아니시죠? 네. 설마 증권회사 여기 나와서 아침에 아니 징징대고 있겠어요. 증권회사 그게 아니라 증권회사 지점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응? 김보림 저 한번 나와서 시황 저 좀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뭐 그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삼프로 TV에 뭐 이렇게 하려면 뭐 어디선가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확인할 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징징을 준비해서 나오신 거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근데 너무 막 그 논리적이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현대차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거든요. 더 이제 사실은 저는 18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했었던 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오히려 더 현대차로 네, 현대차로 오히려 왜냐면 이제 현대차는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올해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를 저는 이제 왠지 이번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빨리 탈출해서 현대차랑 네이버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사실 뭐 어찌 보면 투자 금액이 적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뭐 하고 싶었던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로 좀 얼마 모아갖고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인출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조건 더 계속 담는다. 그렇죠. 오히려 갖고 있는 돈을 계속 더 집어넣는다. 매달 이제 그러네요. 조금씩 더 투자를 해서 음. 이제 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에 주가가 그 혹시 유무상증자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그 참여하신 건 아니고요. 네.
아니 이게 뭐 자이언트 스텝 왜냐면 유무상했어요? 네 작년 12월 유무상 참여 안 하셨으면 실컷 났을 텐데. 유무상증자 작년 12월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건데 뭐 했어요, 그냥 그럼 그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계속. 뭘 보고 있어? 그냥 어디서 반등이 나오나. 아니 그러니까 유무상 왜 안 했냐고. 근데 저는 그때는 종목이 없었으니까는 유무상 그 그거를 이후로 사실 아, 그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했어요. 끝나고 어차피 그때는 들어오셨다고? 변동성이 굉장히 깜짝 심하기 놀랐네. 때문에 절대 저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메타버스 맞아요. 대장주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이 전성기였고 그때 좀 약간 이제 주의 신호가 떴던 게 주가 고점권에서 이제 유무상증자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적자 기업이고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유무상증자 권리락하고 주가 급등하고 이제 그때가 7만 원 정도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2만 원까지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저기가 이제 거의 저기 8만 무증 6천? 저 있네요. 어떻게 보면 6,000원 제가 찍고. 산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구간이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전날이 이제 대주주가 이제 매각한 날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꼬리를 달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상승을 시작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쌍바닥 정도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아래로 급락한 속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투자하실 때 뭐 어차피 이거 좀 길게 보신 거잖아요. 메타버스가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작년에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이제 모든 논리가 다 통했잖아요. 맞아요. 뭐 적자가 나도 뭐 이제 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적자 기업을 용납을 안 하는데 저도 이게 실적을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작년 보고서를 보면요. 일본 증권사에서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적자가 났고 이번 1분기 또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데 시장 환경이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런 이제 꿈에 베팅하는 지금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현실만 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좀 그런 고민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뉴스를 찾아보니까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분야의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또 다른 IP가 생기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훨씬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걸 다 처분하고 처음으로 거의 약간 그 전 두 번째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자이언트 스텝에 이제 올인을 해버린 거죠. 지금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3만 원이면 또 살 거예요? 저는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됐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들어가 물 타 더. 근데 이미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에이, 괜찮아. 네, 더 들어가.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안 생길 것 같아서 워낙 이제 자이언트 스텝하고 카뱅하고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현대차랑 네이버 그 크래프톤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그 자이언트 스텝인데 크래프톤도 사실은 게임주 중에서 그래도 시총이 제일 가장 높은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또한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이랑 비슷한 시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바벨 전략이죠. 계속 네. 지켜보다가 정말 이제 여기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했을 때가 제가 샀던 금액대인데 제가 45만 원? 35만 원인가? 35만 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카뱅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주인지 금융주인지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그렇죠. 적시. 예. 그리고 이제 만약 금융주라고 판단이 들면 은행주라고 판단되면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무슨 소리야 지금이 조정이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불행히도 이제 카뱅은 사실 플랫폼과 금융주 사이에 있는데 네.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잖아요. 의견. 자 염의사님, 이렇게 고객이 물어보면 우리 답할 의미가 있지. 틀리든 원래 맞든. 이제 작년 상장할 때는 플랫폼으로 봤죠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공모가도 높게 책정되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제 금융주로 속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대출 총량도 규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사실 플랫폼으로 본다고 해도
플랫폼이면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또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환경 자체가 플랫폼을 인정을 안 하는 환경으로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플랫폼이니까 금리 인상 환경에서는 카뱅을 또 할인하는 거죠. 그 원리가 들어가고. 근데 금융주로 보면은 또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게 하나금융지주랑 비슷해요. 지금 뭐냐면 하나금융지주가 시총이 14조거든요. 네, 그것 맞아요. 네, 근데 카뱅이 19조인데 전에는 4개 금융지주 다 합친 것만큼 훨씬 비쌌어요. 컸어요. 네, 맞아요. 비상장 상태에서는. 근데 카카오뱅크가 내년 예상 실적이 4천억이에요. 네. 이익이. 근데 하나금융이 올해 3조 6천억.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죠, 사실은.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딜레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는 어쨌든 좀 은행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은행으로 좀 보고 그렇게, 있고 예. 설령 플랫폼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기는 예. 좀 어려운 그리고 상황이다. 플랫폼으로 지금 뭐 플랫폼을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이제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카카오뱅크만 뭘 보여줘야 되니까. 정프로? 저요? 저는 금융주, 플랫폼주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항상 너는 그런 식이야. 여지껏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었어. 네, 그 나누는 건 의미 없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한번 보자. 껍데기, 포장, 옷 이런 거 다 걷어내고 화장한 거 다 지우고 클렌징 크림을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자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이 88배예요. 그러면은 금융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밸류의 종목인 건데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제 성장주로 본다고 하면은 뭐 88배, 100배는 뭐 충분히 뭐 물론 비싸지만 그 정도 밸류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제가 매수한 7만 5천 원까지는 올 수 과연 그거를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지. 아니면은 이제 거의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선에서 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4만 원도 비싸. 그래서 그때도 3만 뭐 초반 뭐 이렇게까지 왔을 때도 네. 이렇게 막상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아니 비싸요. 하지 마. 나와 빨리. 나와서 좋은 종목들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요. 뭐? 네? 테라피틱스? 태용 로직스. 태용 태용 로직스. 로직스. 보내드렸어. 놀리니? 네. 뭘로 보세요, 우리 금융주 플랫폼? 나는 뭐 내 스타일이 없네. 오빠는 어떤 식이야? 근데 이제 이 그 카카오뱅크가 네. 이 인터넷 뱅크로서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K뱅크가 지금 상장 안 돼 있죠.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근데 이제 토스뱅크도 있고 네. K뱅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금산 분리를 그렇게 고수하던 우리가 이들 회사에게 금산 분리 뭔지 아시죠?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그게 우리나라 규제의 가장 큰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그게 한 10년 전이죠 벌써. 명분이 우리나라에는 1금융권과 2, 3금융권 외에는 중간이 없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만한 데가 없다. 왜냐하면 1금융권에는 가면 담보 달라고 그러지. 담이 너무 높아. 월급이 얼마예요? 이거 다 조회해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뭐 서민들은 갈 수도 없다. 이런 담보 없이는. 그다음에 이제 2, 3금융권 저축은행이다 뭐 그죠? 막 대부업체로 이렇게 가니까 야 이거는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이 논리로 굉장히 막 논란을 하다가 특별 법을 만들어서 해준 거거든요. 이게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테크 회사들한테 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 회사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IT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신용 분석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은행에서는 예금을 2%에 받고 대출을 4%에 해주면 이 은행은 인력을 굉장히 조금 써도 예금을
예를 들면 3%에 받아서 7%, 6%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신용 분석을. 근데 과연 그때 동기가 지금 부여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원래 탄생의 배경이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에 혁신을 하고 있다면 저는 플랫폼도 좋고 은행도 좋다고 봐요. 근데 이들 회사들이 그런 IT 그 기술력을 확 해가지고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KB은행을 능가하고 있는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아야 퀘션 마크. 그래서 플랫폼인지 금융주인지는 모호하죠. 그런데 애초에 탄생의 배경에 충실할 만큼의 테크를 이용한 금융의 혁신을 해서 그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 세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와 그렇지 이것 여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혜택을 보고 있지 하면 나는 그거 사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지에 대해서 갸우뚱갸우뚱하고 이렇다라면 좀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지켜봐. 그만 홀드네 지켜봐. 홀드. 그 지금 보고서도 보니까 홀드가 나가서 보고서 굉장히- 홀드는 홀드 아닙니다 그거. 보고서 홀드는 홀드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 답답하시다 정말. 매수 아니면 다 아이고 아닙니다. 강력 매수가 매수는 그냥 홀드. 홀드는 에이 알면서 그래. 그래서 이 마이너스 지금만 마이너스 41% 정도 되는데 예. 이게 거의 이것도 그거- 60%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거 확정해야죠. 네. 손실은 확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저는 정말 사실은 15% 이상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장이 계속 지금 2,600까지 이렇게 쭉쭉쭉 밀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는 손절하는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네. 네, 기다리는 그런 거- 편인데 그런 거 시장 이기려는 원칙은 통하지도 않고 잘못 정해봐야 스스로의 매수 매도만 꼬일 뿐입니다. 왜? 아니 시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의 원칙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기업만 산다 이런 원칙은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15% 이상 빠지면 난 판 적이 없는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80%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1000% 되면 어떡할 거예요? 1000% 될 수 있겠어요? 아유, 안 불가능할 것 되잖아. 예, 시장을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 그렇죠. 네. 그거는 확실하게 네. 그렇게 생각. 손실 확정 한번 갑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팔아야지. 그 자이언트 스텝도 이게 기술력 있고 그 광고에 들어가는 그 약간 특수 효과 같은 거 VFX. 예, 그런 것도 하고 막 뭐 아니 괜찮죠. 그런 기술력은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자꾸 인건비도 올라고 아까도 잠깐 보니까 이번 1분기도 인건비가 증가했더라고요. 어쨌든 인건비 증가하는데 이익은 안 나기 시작하고 지금 개별 재무제표상으로도 4년 연속 영업 적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관리 종목이죠 예전 같으면. 근데 이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이라서 네. 해당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건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계속 이렇게 또 적자가 나면 어느 시점에서 관리 종목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올해 이 적자의 연결고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어쨌든 흑자 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자꾸 적자 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적은 한두 분기 좀 더 보자. 어차피 1분기까지 적자 났으니까 2분기, 3분기 보고 이게 방향성이 있어요. 한 번 또 흑자 나면 또 이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래도 흑자가 좀 자꾸 안 나고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는 결단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돈 못 버는 기업을 가져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중에 흑자 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시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네. 마이너스가 좀 큰 네, 편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또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손절을 하면 물론 지금 워낙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다시 찾으면 되긴 하는데 과연 손실한 만큼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두려움도 있다 보니 쉽게 손절을 잘 못하는 네. 것 맞습니다. 그건 아주 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막 물타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더 하신다거나 그것만 좀.
지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바닥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해서 이익을 내고 나오고. 아 이렇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네, 데이 트레이닝도 하락장에서는 했었어요. 네. 그래 바이오는 아 증권회사 같아. 증권회사 모 증권회사 답심리 지점에 김 차장님 같단 말이야. 코인 안 해 코인? 코인은 안 합니다. 코인 안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가장 이제 이더리움 이제 하나만 하다가 이제 하락하기 전에 이제 나와서 탈출하고. 이거는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에 묵혀 있기에는. 그래서 다시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죠. 네. 괜찮으시네. 그래도 이게 저 그러니까. 뭐랄까 개념이 있으시다.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개념이 있으시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처음에 이런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저 잘못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시면 적어도 정프로의 조언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프로? 그건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시죠? 네. 예, 사귀는 분은 있으시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 헤어져서. 어떻게 뭐 연락처 하나 남기실래요? 아 좋습니다. 우리 저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네. 또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네, 근데 하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뭐 지금은 뭐 이제 자기 생각과 반대로 가긴 했지만 그 어쨌든 이제 본인 논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틀릴 때도 있는데 또 요걸 좀 경험 삼으셔서 어쨌든 이제 카뱅하고 요거 좀 어느 정도 손실만 좀 만회가 되시면 그렇죠. 좀 잘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기대도 좀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제가 약간 매수를 좀 적은 금액을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가요. 제가 LG노텍도 급등하기 그 시작점에서 샀는데 그거는 그냥 그걸 다 이제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됐던 거죠. 돈이 이제 다 물려 있다 보니까. 참 묘하죠, 그죠? 네. HMM도 제가 2020년 12월에 이제 10,000원도 안 할 때 그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거 아주 쉬워요. 예? 만약에 15종목을 한다? 20%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포트를. 그는 조금 산 거는 오르고 많이 산 거는 빠진다. 네. 그 징크스는 없앨 수가 있지. 네. 예? 그러니까 꼭 그러거든요. 보초병이라고. 사실 보초병이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예? 맞아요. 빠지면 보초병이 아니라고. 오르면 보초병이라 그래. 그죠? 맞아요. 보초병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5종목 중에 어떤 거는 100만 원, 어떤 거는 3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라운드어바트해서 비슷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딱 예를 들면 1억을 한다 그러면 2천, 2천, 2천은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어떤 거는 1,500, 어떤 거는 2,500. 뭐 그 정도면 그런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거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는 거지. 보초변명 30명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 맞아요. 그죠? 의미 있어야 돼. 저는 한 가지 좀 진짜 좀 상담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장투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러면 이제 나름 저가에서 매수를 항상 해서 뭐 한 30% 많게는 60%까지도 수익을 보는 편인데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그걸 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마이너스 가기 직전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가 아 이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다 거의 진짜 그때 팔아요. 몇만 원 남기고 파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65만 원에 사가지고 그때 100만 원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2000 LG 화학? 예. 아 LG 화학이 그때도 사실 그거를 그냥 냅뒀어요. 아 이건 그래 나는 장기 투자야. 근데 결국에는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팔았죠. 사실은 손실을 싫으니까. 근데 그렇게 큰 수익이 났었는데 난 장기 투자야.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계속 이쯤에선 그래도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 하다가 다시 리셋이 돼 버리니까 너무 그게 그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고 뭔가 그 수익도 사실 너무 아깝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당한 일이 이거라서 제가 하는데요. 제가요 작년
작년 여름쯤인가? 예? 어떤 회사를 샀어요. 한 8,000원 정도에 샀더라고. 8,300원에 샀더라고. 근데 그게 약세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예상대로 너무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 1,100원까지 올라갔어요. 8,300원에 산 게. 근데 지난주 한 주에 있잖아요. 폭락을 해가지고 얼마냐면 8,000원까지 빠졌어요. 지금 8,000 뭐 6, 700원 하거든요. 반등해서. 그 내가 물론 그 회사가 뭐 이벤트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회사 유상증자도 크게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 지금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세장이 엄청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8,300원에 사서 11,000원까지 갔으면 그죠? 근데 거의 일주일 만에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까지 간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심정 내가 안다니까. 저도 지난주에 엄청 속상했어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아씨, 딱 11,000원에 팔아놓고 있다가 딱 8,000원에 다시 샀으면 1.5배를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안 팔고 안 파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11,000원에도 안 팔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일단 홀딩이에요. 홀딩이고 그 회사를 더 사버렸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본질은 뭐냐면은 장기 투자냐 아니냐 이거를 가름하는 본질이 뭐냐면은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 회사의 경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는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고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엄청 상하지. 네,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네. 근데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더 사는 거 아니면 홀딩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금 사정이 풍부하고 내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럼 더 사겠죠. 근데 불행히도 내 자금 사정이 빠듯하고 다른 대안도 있다? 그러면 홀딩이겠지. 근데 반대로 그렇게 이제 한 50%, 30% 먹었다가 원금이 됐을 때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먹은 거는 운으로 먹은 거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30% 평가이익이 난 건 럭키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거의 제가 주식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급상승 하고 있던 장이었어서 어떻게 보면 운 좋게 그렇게 그러니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행운과 불운으로 해석하면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전체 장은 모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건 이제 나의 지식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 지식이 있었을 때 행운이 겹치면 수익이 나는 거고 지식이 없이 행운이 오면은 아무리 주가가 기회를 줘도 그 찬스를 못 살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평가익 났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 갈 때 그때 아픈 우리 뭐 김프로님 또 우리 골드만사스님 이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항상 원칙을 먼저 이 투자 8,000원에 살 때 얼마에 팔겠다는 그 가격을 좀 생각해 놓으세요. 네, 그래서 그때 가격이 되면 아니 근데 기계적으로 팔아. 근데 진짜 그거 당하면은 진짜 사자마자 한 20% 15% 물리는 것보다 마음 더 상하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맞아요. 게 더 상한다니까. 다 된 것 같았는데 원상복귀 혹은 마이너스 나면은 시장은 늘 저는 그렇게 이거를 우리를 흔들어 이게 놓습니다. 이만큼 수익이 났으니 이거를 이 종목에 다시 더 추매를 해야지 약간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이제 틀어지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자,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네. 우리 저 골드만 사스님은 뭐 저희가 아마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차분하시고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그 성향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실 것 네. 같아요. 자, 하여튼 좋은 또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조금 더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닉네임 골드만 사스님 그리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